세계 최고 돈의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3장 유대인 역전의 발상 중도주의 뉴욕 타임스 경영에서 성공한 퓰리처였지만 사람들은 센세이셔널리즘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 하여 경멸했다. 뿐만 아니라 세간의 사람들은 신문 기자를 주정뱅이의 여자를 밝히는 저급한 직업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의 사회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공헌한 이가 아돌프 옥스이다. 그는 파파리아 출신의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 11살 때 테네시주 녹스빌 마을 신문의 급사로 일하고 17에 켄터키주 루이스빌 신문의 식자공이 되었다. 신문사에서 일하며 문장을 익히고 세련된 기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감각도 익혔다. 20살 때 테네시주에 쓰러져가는 신문사 채터누가 타임스를 $250에 사들인 그는 몇 년 후에 이를 재건한 것은 물론 채터누가 타임스를 남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퓰리처처럼 대담한 성격이 아니었다. 이런 진지한 태도 때문에 그는 미국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혁명파의 수장인 랍비 아이작 와이스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다. 1896년 두 번째로 사들인 신문사는 설립된 지 45년이 되는 명문이지만 연간 적자 $25만, 발행 부수가 9,000부까지 떨어진 뉴욕 타임스였다. 옥스는 진지하게 간결하고 상식에 입각한 편집을 하고 아무도 겁내지 않고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으며 정당, 종파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뉴스를 제공하고 인쇄할 가치가 있는 뉴스만 게재한다 라는 방침을 세우고 신뢰성 높고 온건한 기사로 지면을 구성했다. 그 결과 고정 독자가 늘어나 당초 9,000부였던 신문을 조간 46만 6천부, 1호판 73만 부의 세계 제1의 신문으로 키웠다. 다만 그는 공평을 취지로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 편을 드는 기사는 피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전 나치 히틀러가 대두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에 무서운 계획을 진행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옥스가 범한 과오, 즉 역차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옥스가 죽은 후 뉴욕 타임스사는 그의 사위 아서 슐츠버거에게 상속되어 지금도 슐츠버거 일족이 소유하고 있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본 리프만. 현대적 저널리즘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신문과 독자의 관계를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참다운 저널리즘의 상을 보여준 사람은 월터 리프만이다. 그는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나 바람을 통해 사물을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신문에 보도된 뉴스와 진실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한다.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나 바람을 통해 사물을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에 보도된 뉴스와 진실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칫 신문이 세론을 대표하는 법정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뉴스 자체가 편견에 치우친 관찰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이 늘 공평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문은 어둠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비치는 회전식 서치라이트에 지나지 않는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의 진실까지 발굴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리프만은 유복한 독일계 유대인의 외아들이었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당시 하버드 대학은 유대인에게 냉담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 20대 초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공감해 사회당원까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정보 담당 장교로 육군에 임관되어 거리를 두고 사물의 배경을 보는 경험을 한 것이 정보에 대한 그의 자세를 냉담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922년 발표한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으로 일약 언론인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해 그는 뉴욕 월드의 논설위원으로 영입되었고 폐간되는 31년까지 논설 주간으로 일했다. 리프만은 신문 독자는 대체로 15분 만에 신문을 다 읽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기 쉽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민에게 사랑받는 신문. 리프만의 고상함과 대조적으로 실용적 신문으로 대중에게 봉사한 것은 1897년에 유대인 이민자를 위해 뉴욕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이디시어 노동신문 포워드이다. 이것은 리투아니아 출신의 사회주의자 아브라함 칸이 발행했는데 그는 1882년에 러시아에서 망명했다. 이 신문은 처음에 유대인 노동신문의 기관지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 기사만 실으려는 동료들에게 질려 그는 일단 포워드를 떠났다. 예상대로 그런 이데올로기 논쟁뿐인 신문은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칸이 복귀해 연재소설, 스포츠 기사, 영어 회화 입문, 미국 생활 입문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실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도 이 신문의 연재소설 작가로 기용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독자 상담 코너 빈텔 브리프였다. 이것은 칸의 생각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기획이었다. 저명 인사가 아니라 독자가 신문에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히트의 큰 원인이 되었다. 생활상의 어떤 질문이나 고민을 투고해도 좋았다. 빈텔 브리프란에서는 유대 이민자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포워드사 앞에는 투고를 위한 대서실이 생길 정도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그 후 다른 신문에서도 독자 상담실이나 가정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민의 생활에 감동을 주고 활기찬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칸의 신문 철학이었다. 서민의 생활에 감동을 주고 활기찬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거기에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있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최전성기에는 발행 부수가 20만 부에 달했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균형 감각. 말도 안 되는 최신식 기계. 영국 섬유산업의 중심지 리즈에서 온 유대인이 폴란드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우지에서 온 유대인에게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 마을 공장의 최신식 기계는 양털을 넣으면 바로 양복이 완성되어 나오지. 그 말을 들은 우지의 유대인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건 벌써 한물간 기계일세. 우리 마을 공장의 기계는 양털이 들어가면 이 부도난 어음이 나온다네.